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뭐라고 네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고작 10살짜리 꼬맹이가 감히 회장인 나에게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한 저택 휠체어에 앉은 박동훈 회장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 끔찍한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두 다리마저 쓰지 못하게 된 그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둔 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그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당돌하게 말하는 아이는 새로 온 가사 도우미의 어린 딸 지윤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아닌 다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라는 아이의 황당한 처방에 박동훈은 코웃음을 쳤지만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멈춰버린 남자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치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자락, 굽이치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웅장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듯 위압적이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관리인의 손길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쓸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한때 건설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박동훈 회장이었습니다. 올해로 55이 된 그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5년째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진 2층 안방. 그 어둠 속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박동훈의 시선은 멍하니 창가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습니다. 아내와 중학생이던 아들을 태우고 별장으로 향하던 길, 미끄러운 빗길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를 피하려다 차가 절벽 아래로 구르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은 동훈에게 의사가 전한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비보, 그리고 동훈 자신은 척추신경이 끊어져 평생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갔어야 했는데 그 죄책감은 동훈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는 세상 모든 빛을 거부한 채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저택에 새로운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늦가을의 어느 스산한 오후였습니다. 육중한 철 대문이 열리고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40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이미경이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9살 난 딸 지윤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에게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저택의 가사 도우미 자리는 하늘이 준 기회였지만 동시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주인을 모셔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기 때문입니다. 지윤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건 이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미경과 지윤을 훑어보며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 딸린 사람은 곤란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갈 곳이 없다니 이번만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회장님 심기 건드리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요. 최 여사의 차가운 으름장에 미경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미경은 회장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2층 끝방,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자 퀴퀴한 약, 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휠체어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는 박동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새로 온 도우미 이미경입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동훈은 휠체어를 돌리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거기 두고 나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분노와 권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뒤에 숨어있던 지윤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동훈의 뒷모습은 환한 괴물이 아니라 웅크리고 우는 슬픈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있어서. 미경이 당황하며 지윤이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동훈이 신경질적으로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뭐야, 애까지 데려온 거야?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동훈의 고함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웃한 눈, 덥수룩한 수염, 분노로 일그러진 동훈의 얼굴은 흉물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미경은 사색이 되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지만 어린 지윤이는 달랐습니다. 겁을 먹기는커녕 동훈을 뚫어지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안 아파요? 그 뜬금없는 질문에 동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각이 없는 다리가 아플 리 없었지만 지윤이의 말은 마치 썩어 들어가던 그의 환부를 정확히 찌르는 듯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 놀리는 거냐? 동훈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리가 울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저씨 마음처럼요. 지윤의 당돌한 말 한마디에 박동훈 회장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울고 있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인가. 동훈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비틀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을 합리적인 판단과 냉철한 이성으로 사업을 일궈온 그에게 어린아이의 감상적인 헛소리는 그저 조롱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4년 전 네로라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은 물론 미국과 독일의 저명한 척추 전문의들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포기를 선언했던 달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정점에 있는 전문가들도 포기한 마당에 고작 9살짜리 꼬맹이가 다리의 슬픔을 운운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미경은 사색이 되어 지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철이 없어서 실언을 했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미경이 허둥지둥 뒷걸음질 치려 하자 동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거기서. 동훈의 시선이 미경의 뒤에 숨으려 하지 않는 지윤의 맑은 눈동자에 꽂혔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 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내 눈에는 내 다리가 슬퍼하는 걸로 보이느냐? 아니면 다리를 못 쓰는 내가 불쌍해서 위로라도 하려는 수작이냐? 동훈의 목소리에는 날선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동훈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와 휠체어의 팔걸이를 작은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미워하잖아요. 다리를요. 쓸모없다고 죽어버렸다고 매일 화내고 미워하니까 다리가 슬퍼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동훈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동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지난 5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주먹으로 내리치며 감각 없는 살덩이를 학대해왔을 뿐이었습니다.
동훈의 흔들리는 동공을 포착한 지윤이 채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저씨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당돌한 제안에 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광기 어린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걷게 해준다고? 내가? 좋아.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구나. 만약 네가 정말로 내 다리를 고친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하지만 거짓말이라면 너와 네 엄마는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할 거다. 동훈의 서슬퍼런 협박에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은 지윤의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지윤의 아빠는 시골의 작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평생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어린 지윤에게 항상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몸은 주인의 마음을 듣는다고요.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멈추고 마음이 말을 걸면 몸도 대답한다고요. 아저씨는 다리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준 적 없죠? 지윤의 물음에 동훈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감각도 없는 신경 덩어리에 말을 걸라니 미친 짓이군. 의학은 과학이야. 감상파리가 아니라고. 동훈이 소리쳤지만 지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한테 인사해 주세요. 잘 잤니? 오늘도 잘 부탁해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말해 주세요. 그게 제가 아저씨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끝이냐? 동훈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일단은요. 다리랑 화해부터 하세요. 그래야 다리가 아저씨 말을 들을 준비를 하죠. 지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서 동훈은 차마 더 이상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동훈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습니다. 나가봐, 꼴 사나우니까. 축객령이 떨어지자 미경은 도망치듯 지윤을 데리고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정막과는 무언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멍하니 자신의 앙상하게 마른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리와 화해하라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뚱딴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수많은 명의들이 MRI 사진과 복잡한 의학 용어를 들이대며 불가능을 설명할 때 이 조그만 아이는 그저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끝에서 그의 복잡한 심경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동훈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아저씨가 미워하잖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자신의 다리를 드러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창백하고 메마른 다리를 비추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를 지탱하며 전 세계 건설 현장을 누비던 튼튼한 두 다리였습니다. 사고 이후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철저히 외면해왔던 자신의 신체 일부. 동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말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니? 마음속으로 되뇌던 질문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친 짓이다. 정말 미친 짓이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동훈의 시선은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동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에게 건넨 인사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희미했지만 적어도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맹랑한 꼬마 녀석을 다시 불러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동훈 회장의 방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라면 정오가 지나도록 어둠 속에 잠겨 있었을 방 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동훈이 직접 최 여사를 시켜 암막 커튼을 걷어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빛의 습격에 동훈은 잠시 눈을 찌푸렸지만 이내 시선을 자신의 무릎으로 옮겼습니다. 간밤 꼬마 지윤이 내준 숙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앙상하게 마른 자신의 다리를 향해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냐? 오늘도 잘 부탁한다. 허공에 흩어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간지러워 동우는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댔습니다. 이 나이에 그것도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 총수가 고작 10살 배기 꼬마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옛 친구에게 서먹하게 안부 전화를 건넨 듯한 묘한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동우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길을 비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우는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스스로 방 밖을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원 한 구석, 잎이 다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에 지윤이가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다가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든 지윤의 얼굴이 해사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저씨 나왔네요. 다리한테 인사했어요? 지윤의 물음에 동훈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렸습니다. 시끄럽다. 그깟 인사가 뭐 대수라고. 내 전 재산 절반을 날로 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동훈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윤은 동훈의 퉁명스러운 대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휠체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좋아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방문을 열어서 햇볕을 쬐게 해줬잖아요. 다리도 따뜻한 걸 좋아해요. 아이의 말에 동우는 무릎 담요 아래 감춰진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감각도 없었지만 햇살 때문인지 지윤의 말 때문인지 어쩐지 다리가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 본관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미경 씨, 내가 몇 번을 말해. 회장님 식기는 따로 관리하라고 했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손으로 귀한 그릇을 만져 최 여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미경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치우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고 최 여사는 그 위에서 삿대질을 해대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딸년이나 엄마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최 여사가 지윤의 이야기까지 꺼내며 모욕을 주는 순간 동훈의 휠체어가 거칠게 바닥을 긁으며 그들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최 여사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언제 나오셨습니까? 최 여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동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누굴 향해 삿대질인가? 이 사람들은 내 손님이야. 내 허락 없이 함부로 하대하지 마라. 동훈의 섯을 퍼런 일갈에 최 여사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동안 죽은 듯 지내던 회장이 고작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식모 모녀를 감싸고 도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훈은 떨고 있는 미경과 겁에 질린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러운 소란 자체가 짜증나서 모두 내쫓았을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보호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줄 알았던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이 작은 아이와 여린 여인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동우는 최 여사를 차갑게 노려보며 객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네가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게 될 거야. 알겠나? 최 여사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자 미경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동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훈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시끄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그때 지훈이 동훈의 휠체어에 매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 아빠 같아요. 아빠라는 단어에 동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고로 잃은 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차오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훈은 식당으로 내려와 미경, 지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모래알 씹는 듯한 식사를 하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오늘은 식탁 위에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유는 밥을 먹는 내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엉뚱한 상상들을 조잘거렸고 미경은 그런 딸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다 지윤이 콩자반을 집으려다 젓가락질 실수로 콩을 동훈의 국그릇에 빠뜨리는 사고를 쳤습니다. 순간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내며 사과하려던 찰나 동훈이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녀석, 콩 먹기 싫어서 나한테 양보하는 거냐? 동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5년 만에 저택에 울려 퍼진 사람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미경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따라 웃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동훈의 마음에 지윤이라는 작은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값비싼 약이나 수술로도 불가능했던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동훈 회장의 저택에 찾아온 봄날 같은 온기는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시기와 질투라는 그림자를 동반하기 마련이듯 저택의 안주인 행세를 해오던 최 여사의 눈에는 미경 모녀를 향한 회장의 총애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집안의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며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녀에게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을 식당 구석으로 불러 모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봤지? 그 여자가 회장님께 꼬리치는 꼴말이야. 아주 작정을 했어. 딸내미 앞세워서 노망난 노인네 재산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 뻔해. 그녀의 악의적인 험담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없는 말들이 덧붙여져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이가 밤마다 회장님을 속이는 연기를 연습한다더라. 미경이 전 남편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더라 하는 끔찍한 소문들이 저택의 벽을 타고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불온한 공기는 결국 박동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는 동훈이 재활 운동을 하느라 지쳐 예민해져 있는 틈을 타 독을 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꼬마 아이 말입니다. 뒤에서 다른 애들한테 그러더군요. 자기가 눈물 몇 번 흘려주면 회장님이 껌뻑 죽는다고요. 아주 영악하기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물론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의심이라는 씨앗은 한 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동훈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의 처방대로 다리에게 말을 걸고 사랑을 쏟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차가운 돌덩이처럼 미동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건 없다는 냉혹한 이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내가 저 모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동우는 밤새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고 때려보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지독한 무력감뿐이었습니다. 희망이 컸던 만큼 절망의 깊이도 깊었고 그 절망은 곧 타인을 향한 분노로 변질되었습니다. 폭발은 사소한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윤이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동훈의 방으로 들어와 아저씨, 오늘은 다리가 좀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맞이했을 동훈이었지만 그날따라 최 여사가 했던 영악한 아이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동훈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지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재밌니? 갑작스러운 동훈의 차가운 반응에 지윤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네? 동훈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방안을 어지럽혔습니다. 나를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고. 고작 10살짜리가 감히 어른을, 이 박동훈을 기만해? 동훈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미경이 놀라서 지윤을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지윤이가 뭘 잘못했다고. 미경의 말에 동훈은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내 다리 고쳐주면 재산 떼어주겠다는 말, 그거 믿고 지금까지 연극하느라 애썼어. 동훈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미경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그녀였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지윤이는 정말 회장님이 낫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순수, 웃기지 마. 한 달이야. 내 딸 말대로 매일 다리한테 말 걸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런데 봐. 움직이냐고. 이 썩어빠진 다리가 움직이냐 말이야. 동훈은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퍽퍽 소리가 날 때마다 지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하지 마요. 다리 아파요. 아저씨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지윤의 울부짖음에도 동훈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4년 전 사고 직후 느꼈던 그 끔찍한 좌절감과 자기 혐오에 다시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고작 아이의 말장난에 희망을 걸고 행복해했던 지난 한 달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동훈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너희 같은 사기꾼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최 여사가 문 밖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동훈은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들을 스스로 내치고 말았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지윤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지윤아.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두 모녀가 방을 나간 후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동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 짙은 허무와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동훈은 휠체어에 파묻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친 것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빛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저택은 다시금 차가운 침묵의 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대저택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별채의 작은 방에서
이미경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두 사람의 옷가지와 세간살이가 전부 들어갈 만큼 그들의 삶은 단출했습니다. 지유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저씨가 쏟아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아이의 가슴에 박혔지만 지유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더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윤아. 미경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잡은 손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와 안개에 자욱한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한 달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련하고도 아픈 기억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2층 침실에 홀로 남겨진 박동훈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그는 커튼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어둠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숨이 막혀올 듯한 답답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귀를 막아도 지윤의 울음소리가,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아이의 그 마지막 외침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태만 눈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제 분노에 차서 휠체어를 내리치던 그 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화나게 했을까요? 미경 모녀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까봐 두려웠던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을까요? 동우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리가 낫지 않는 것보다 그 따뜻한 온기에 익숙해졌다가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주는 비겁한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침 식사가 들려 있었지만 입가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드세요. 속 시끄러우시죠? 그 모녀 방금 짐 싸서 나갔습니다. 제가 택시 불러서 아주 멀리 보내버렸으니 이제 걱정 마세요. 집안의 흉한 기운이 싹 빠져나간 것 같아 아주 개운합니다. 최 여사의 들뜬 목소리가 동훈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순간 동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경멸하던 위선과 가식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흉한 기운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한 등불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보냈다고?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방금 대문을 나섰으니 지금쯤. 최 여사가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동훈은 밥상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최 여사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동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동훈의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5년 동안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그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 긴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경사로를 위태롭게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대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거기 서라. 동훈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안개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정원의 자갈길에 걸려 휘청거렸지만 동훈은 이를 악물고 굴렸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대문 앞에서 택시에 짐을 싣고 있던 미경이 동훈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미경이 당황하여 불렀습니다.
동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피 묻은 손, 땀범벅이 된 얼굴, 평소에 냉철하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동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이 아닌 애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야. 너희를 의심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동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못난 내가 너희에게 화풀이를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동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윤이 달려와 동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지윤도 따라 울었습니다. 미경 역시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우는 지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지 마라. 다리 못 고쳐도 돼. 걷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 옆에 있어줘. 내 가족이 되어줘. 너희 없이는 이제 하루도 못 살 것 같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윤을 안고 있는 동훈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격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사랑이 채워지는 그 찰나 거짓말처럼 발끝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강렬하고 뜨거운 감각이었습니다. 동훈이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저씨? 지훈이 묽기 어린 눈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동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5년 동안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바늘로 찔러도 반응 없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느껴진다고.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뭐가요? 미경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발가락이 뜨거워. 피가 도는 것 같아. 동훈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운 환호였습니다. 지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음이 열리자 몸이 대답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받아들인 순간 죽어있던 신경이 기적처럼 깨어난 것입니다. 안개 낀 정원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생애 가장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안개 낀 정원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은 박동훈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느껴진 미세한 감각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를 담보로 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동훈은 그날부로 즉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굳어버린 근육을 깨우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비명을 지르고 수없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작에 집어치우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제 그에게는 다시 일어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달려와 일으켜 세워주는 미경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천하무적이니까. 라고 외치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는 지윤의 맑은 눈망울이 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동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두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두 발로 서야만 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 다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활실에 평행봉을 잡고 섰던 동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떼고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후들거리는 다리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는 기어이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 걸음을 떼고 나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듯 미경의 품에 안겼을 때 재활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해내셨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여보. 미경이 울먹이며 동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호칭은 회장님에서 자연스럽게 여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유는 펄쩍펄쩍 뛰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동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생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걷게 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고독에서 가족으로 돌아왔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1년 후 박동훈 회장의 저택은 더 이상 귀곡 산장 같은 음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담벼락은 낮아졌고 정원에는 사시사철 꽃들이 만발했으며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이 놀러와 지윤과 함께 뛰노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예전의 냉혹한 승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희망재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윤의 처방처럼 마음을 먼저 다치고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심리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가족 같은 사랑으로 치유를 돕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단상에 오른 동훈은 수많은 취재진과 내빈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지옥에 살았습니다. 저를 그곳에서 꺼내준 것은 최첨단 의학도 막대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건넨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야 몸도 낫습니다. 사랑이 곧 기적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장내는 숙연해졌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의 정원에서는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파티가 열렸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배경으로 동훈과 미경 그리고 지윤이 나란히 섰습니다. 동훈은 미경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너희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다. 동훈의 고백에 미경은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고 지윤은 동훈의 허리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평생 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동훈이 지윤을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습니다.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마음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석양 아래 길게 늘어진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따뜻한 봄날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박동훈 회장과 지윤이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셨나요? 우리는 종종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병든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 자신이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밤 고생한 내 몸과 마음에게 그리고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이죠.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족의 사랑이나 치유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